같이 신나는 공동체 북포럼 대전 벌써 4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할 저자님은요. 관계는 마음이다 박성만 저자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신분석 전문 정신분석 및 심리치료 전문가이시면서 가나 심리치료연구소 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좋은 심리로 떠나는 여행을 함께 하실 텐데요.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패널분들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은 무슨 달인가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내일 어버이날이고요. 지난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근로자의 날도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북포럼의 날이기도 합니다. 5월 하니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관계의 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거라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이 자리 패널 신철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이라는 스승님을 받고자 자연 속으로 기촌해서 예진 아씨에서 예진 아줌마로 삶을 배워나가고 있는 권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몇 줄을 걷던 것 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금관보다 밀짚모자가 어울리는 남자 이상철입니다. 네, 준비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소개하실 때 요즘에는 떨지도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좋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관계의 시작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자님 모셨는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아까 해드렸는데 직접 소개 좀 해주시고요. 관계는 마음이다 라는 책의 내용도 간단하게 좀 소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성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 대전 지역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그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애 주기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 융합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하고 아동하고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체가 대상을 동일시하는, 그래서 이 동일시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성숙한 의존의 관계. 이거는 주체와 객체가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성숙한 의존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홀로서기가 할 수 없다. 의존을 하는데 성숙한 의존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관계 패턴이 이제 이전 단계가 있고 이후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분이 좋을 때라든가 혹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그 융합의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특히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일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시의 관계는 많이 배워야 될 때가 있죠. 많이 배울 때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이상화하거나 그 사람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많이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성숙한 의존의 관계는 이 관계가 가장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자꾸 융합의 관계만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융합을 완벽하게 수용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늘 동일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관계만 만들어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피교육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제 그런 관계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의존의 관계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패널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면으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어떨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하실까요? 네. 제가 할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딱 받고 나서 그 표기도 전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책의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의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중간중간에도 어떤 그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한번 작가님께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이 표지가 아주 인상적이죠? 네. 예. 이 표지 디자인 하는데 돈이 좀 들어갔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예,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출판사 편집자에게 문의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책은 꾸준히 스테디셀러가 된 책이다. 그래서 꽤 유명한 네. 그런 그 작가에게 부탁을 해서 디자인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돈을 좀 썼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와. 예, 근데 이게 사실 출판사에서 하는 거지 네. 작가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출판사에서 그 전문 작가가 이렇게 이제 일러스트를 할 때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맞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표지를 보게 되면은 아이가 하나 보이죠. 네. 남자예요, 여자아이입니까? 모르겠어요. 안 보이죠? 여자아이 같기도 예. 그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나요? 숲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네. 숲속에 갇혀 있어 갖고는 이 아이는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가 없고, 뭐 살아가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겠죠. 얘가 어떻게 숲속에서 나와서 춤을 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이 속지의 이 일러스트를 보면은 이 아이가 숲속에서 서서히 빠져나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 숲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춤을 추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예,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타임 혹은 그 사람이 생활하는 어떤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춤을 추는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저는요,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내면에 있는 아이의 모습일까? 이랬는데, 안에 책을 보면서도 심각하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림보다는 글이 먼저 들어왔고, 그림은 그냥 이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책 보실 때 내면의 아이가 나와서 바깥의 세상에서 춤추는 장면까지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할게요. 사실은 오기 전에 여기에 앉기 전에 저자께서 친필 사인을 주실 때
편하게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답을 다 얻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역설의 논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환멸을 느껴야 미꾸라지가 용으로 승천한다. 또는 특별한 1% 행복보다는 99%에서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역설의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역설의 논리가 왜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예. 그 관계를 잘 맺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글을 써드릴 때 관계는 편하게 이렇게 써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써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써드리고 싶었어요. 관계를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처음 초면인 분에게 이렇게 쓰게 되면 조금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써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관계를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써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보통 잘하세요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거 왜 잘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잘하려고 안 하면 네. 잘할 생각을 안 하면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행복을 포기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99%가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99%가 아니라 100%가 평범한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목표한 어떤 것이 성취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성취되는 순간은 아주 특별한 거죠. 그죠? 네. 근데 그 특별한 거,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성취했다 이러한 느낌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오래 가진 않아요.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주 일순간만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성취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이 평범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가운데 이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환멸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환멸을 느낍니까? 느끼죠? 그렇죠. 예. 환멸을 느끼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이 아이처럼 숲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환멸을 나는 느껴야겠다고 하는, 환멸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그 밖에 여러 관계 맺는 것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네, 환멸을 받아들여야지 된다라는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나요? 네. 이제 관계하고 또 이제 행복 이렇게 이제 좀 밝은 쪽으로 이야기가 좀 전개되는 것 네. 같았는데 저 조금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책 속에 이제 68페이지에 보면은 인생은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잘 사용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인생은 두려움과 함께할 운명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 교수님 저자님께서는 인생의 두려움과 함께한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을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모든 생명체는 살려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사라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 전에요. 어느 그 단체의 여성들에게 남성들 어떤 직업을 가장 선호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여성들이 아마 반농담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남편 배우작감 직업으로서 임대업이 좋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나오니까 일 안 해도 그 앞서 이제 놀러 다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생존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직면을 해야 되죠.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삶의 이 전쟁에 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난 오늘 밤에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은 없겠죠. 근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친구 삼아 가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는 것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할 겁니다. 네, 두려움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함께 끌어안고 가야지 되는데 혹시 정말 두려워서 정말 누군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두려웠다 이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질문도 주셨죠. 저한테 뭐 두려움이. 네네. 전 지금도 두렵죠. 여러분들의 눈초리가 두렵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솔직하시네요. 네. 저는 안 두려워집니다. 네. 제가 덜 두려워요. 구면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이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일이나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굉장히 두렵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이걸 극복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신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예전에는 두려움이 올 때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아시죠? 네. 숫자를 열에서 하나까지 세는 방법도 있고요. 뭐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갈 때는 이번에 딱 한 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저도 청심만 먹었습니다. 와. 아주 옛날에요. 네. 근데 요새는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오면은 그냥 두려움을 느껴요. 제가 그냥 두려움을 느껴요. 실제 두려움보다 좀 더 강하게 심하게 느껴봐야 되겠다. 한번 느껴보자.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대로 그냥 가져요. 근데 이상하게 실제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을 더 강도 있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순간 실제 두려움보다 두려움이 더 약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거죠? 올 테면 와봐 뭐 이러고 네 덤벼 막 이러고 있으면 사실 두려움이 더 좀 작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